보시면 우리 반도체 하면서 우리가 핵심으로 다뤄야 되는 건 이제 지구상에 있는 물질들이요. 지구상에 있는 물질들 중에서 물질들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는 물질을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나누거든요. 고체, 액체, 기체 나누는데 그 중에서 고체 물질들 중에 고체 물질은 다양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얼마나 전류가 잘 흘러라고 하는 전기 전도도를 기준으로 물질을 분류해 볼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전기 전도도. 그 전기 전도도는 얼마나 전류를 잘 흐르게 해? 라는 거야. 그랬을 때 가장 전류를 잘 흐르게 하는 게 바로 고체 물질이니까 고체 물질의 전기 전도도가 제일 커. 그 다음이 반도체라는 아이고 가장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하는 아이가 절연체라고 부르는 부도체야 라고 하는 거 너네 알아. 자, 이런 식으로 고체 물질을 분류할 때 얼마나 전류가 잘 흐를 수 있는지라고 하는 전기 전도도로 나눌 수 있는데 그럼 왜 전류가 흐르는 정도가 같은 고체인데 달라? 라고 하는 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뭐 때문이냐면 저항 때문에 그래 라는 거야. 그래서 저항은 거꾸로요. 얼마나 전류를 잘 흐르게 해 이게 아니고 얼마나 전류가 흐르는 걸 막을 수 있니 라는 반대 개념이라서 전기 전도도와 서로 반비례 관계를 가져. 그러니 저항이 크다는 얘기는 전류의 흐름을 방지한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절연체의 저항값이 제일 크고 그 다음 반도체고 그 다음에 도체의 크기를 갖기 때문에 그래서 전류가 잘 흐르는 건 저항이 작은 도체야. 누구나 다 알아. 그러면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는 거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저항을 결정하는 인자는 뭐니?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인자가 4개 있다 그랬어. 얘기해봐.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게 무려 4개 있다 그랬어. 말해봐. 그렇죠. 길이. 와, 받아 적기 하지 말고 말을 하라고. 중학교 2학년은 시험 본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썩을놈의 새끼들이. 자,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인자들이요.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같은 물질이라도 길이가 길수록 저항값은 커져요 라는 거 하나 배웠어. 또 그렇죠. 굵기라는 단면적이 클수록 저항은 오히려 줄어들어요. 요거 하나 배웠어. 그럼 그거 말고요. 우리가 배운 2개가 더 있다는 얘기죠.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게 뭐였습니까? 첫 번째, 물질의 종류요. 되겠어? 그게 굴인지 플라스틱인지에 따라 저항의 값이 다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그러면 종류마다 저항을 비교할 때 어떻게 해야 돼? 같은 길이, 같은 단면적으로 잘라놓고 모두 다 똑같은 굵기, 똑같은 길이로 잘라놓고 표준 저항값을 비교했겠지. 그 표준 저항값을 우리가 뭐라 그러니? 비저항이라고 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비저항값이 클수록 저항은 크게 나타나는 거야 라는 얘기야. 자, 그런가 하면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마지막 인자가 됐니? 바로 뭐지? 온도라 그랬어. 되겠어? 온도에 따라 저항값이 바뀐다 그랬는데 이때 온도가 클수록 저항이 커지는 물질도 있고 온도가 커질 때 오히려 저항값이 줄어드는 아이도 있대요 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중에서 온도가 커질수록 온도가 높아질수록 저항이 커지는 물질이 뭐라고 했었어? 그게 바로 도체가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기 제품들은 차가운 곳에 보관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냉장고를 차갑게 하려고요. 냉매가 기화하고 액화하면서 열이 방출되잖아요. 그래서 냉장고는 안은 차갑지만 밖이 뜨거워져요. 그 뜨거워질 때 냉장고의 저항이 커지면 똑같은 효율을 만들기 위해서 전기를 엄청 쓰거든요. 전기세가 많이 나간단 말이야.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냉장고를 차갑게 하려고 어떻게 하냐면 냉장고는 절대로 벽에 붙이지 않고
벽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떨어뜨려서 뜨거운 바람이 빨리 밖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전기 제품들은 온도가 높아지면 저항값이 커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차갑게 보관하기 맞다. 근데 자, 온도가 높아지면 오히려 저항이 줄어드는 아이도 있다. 이게 바로 고도체와 반도체다. 그래서 온도에 따라 나타나는 행태를 보면 이게 도체인지 고도체인지 반도체인지 우리가 구별할 수 있기도 하는데, 그러면 결국은 물질의 저항은 이 네 가지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우리는 하나의 물질의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비저항을 온도에 따라서 비저항 값이 다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온도에 따른 비저항 값에 온도에 맞는 비저항 20도면 20도, 30도면 30도 온도마다 같은 물질이라도 비저항 값이 달라지니까 온도에 맞는 비저항 값에다가 반면적 분의 길이 하는 만큼이 실제 물질의 저항 값이 되더라. 그래서 저항을 이렇게 계산한다 라는 얘기였어. 그래서 자, 그러면 전기 전도도를 결정하는 저항이라는 게 사실은 이 네 가지 요소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구나. 자, 그러면 물질들마다 왜 누구는 저항이 커, 누구는 작아 라고 하는 이 비저항의 값이 결정되는 이유는 뭘까? 이거예요. 그거를 알려면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원자의 구조를 아는 게 중요해 라는 거야. 물질마다 태어날 때부터 그 비저항 값이 결정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물질마다 비저항이 다 다른데 도대체 이 비저항을 결정하는 건 뭘까? 그걸 우리는 원자의 구조에서 찾아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라고 하는 건 아까 물어본 러더퍼드 시대에 올 때까지 원자 속에 있는 모든 입자를 다 찾아냈어. 이 얘기야. 화학 시간에 배웠어.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라고 우리는 생각했지만 사실은 원자 속에는 세 종류의 입자가 들어있다. 그 중에서 원자의 중심을 원자핵이라고 하는 부위가 있는데 그 원자핵이라는 곳 안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고 바깥쪽에는 마이너스의 전기를 띤 전자가 있다는 걸 사실은 많은 과학자들이 업적을 통해서 찾아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원자 속에서 먼저 발견된 게 대답 못하면 송혜쌤한테 다 눌러버릴 거야. 뭐야? 어? 아니야. 아니거든. 원자의 구조 중에 가장 먼저 찾아낸 게 전자야, 이 새끼야. 원자 속에 있는 입자 중에 가장 먼저 발견된 게 전자가 먼저 발견됐고 두 번째로 발견된 게 원자핵이 발견된 거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원자핵 속에 중성자와 양성자가 있다는 걸 나중에 발견하게 된 거지. 그중 전자를 발견한 사람은 톰슨, 그리고 원자핵의 존재를 알아낸 사람이 아까 그 러더퍼드. 그리고 나서 원자핵 속에 중성자와 그 다음에 중성자와 양성자가 있다라는 걸 알아낸 사람이 러더퍼드의 수제자 체드윅. 그래서 러더퍼드의 시대에 올 때까지 원자 속에 있는 모든 입자들을 발견하게 된 거지. 근데 여기에 있는 입자를 다 발견했는데 그 다음에 천재적인 화학자가 등장합니다. 드디어 누구? 보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원자 속에 이 세 종류의 입자가 있는 건 맞는데 이 세 종류의 입자가 원자핵 안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들어있고 그리고 바깥쪽에 아무데나 전자가 있는 이 러더퍼드가 완성한 이 원자 모형은 틀렸어 라고 주장하게 된 거죠. 보어가. 그래서 왜 이런 구조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발견했다? 그게 바로 뭐다? 원자가 만들어내는 선 스펙트럼 구조를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선 스펙트럼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원자 속에는 원자핵이라는 게 있어. 그 안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고요.
바깥쪽에 전자가 있는데 전자가 아무데나 이렇게 전자들이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전자들이 있을 수 있는 여러 공간인 전자 껍질 위에만 전자들은 들어갈 수 있고 껍질과 껍질 사이에는 전자는 존재할 수 없으며 어떤 껍질에 있느냐에 따라서 전자들이 갖는 에너지 값이 결정되는 거야 라고 하는 전자 껍질의 개념을 도입한 사람이 보어. 근데 그 전자 껍질이 안쪽부터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그래서 무한 번째 껍질까지 바깥쪽에 있는데 몇 번째 껍질에 전자가 존재하느냐에 따라 전자의 에너지 값이 마치 계단 형태로 정리된다. 잘한다, 잘한다. 우리 아들 화이팅 한다. 일어났는데 10시 5분인 거예요. 제가 말했었다. 너는 출발할 때 전화를 해줘 그러면. 그럼 되잖아. 저요? 아니 시우가 전화를 해주면 되잖아. 얘 원래 이때 일어나잖아. 친구가 뭐 하는 거야? 아, 모닝콜. 모닝콜 같은 거. 전화했는데 안 일어났는데. 아직 일어났어. 너의 전화를 받고 일어난 듯한 느낌이야. 아,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 아니죠. 그럼 전화를 받았죠. 엄마한테. 오, 뭐야? 나이 땄는데 그래. 승준아, 너 늦게 온 거 엄마 아셔? 아실걸요? 집에 같이 있었어? 아니, 그건 아닌데 엄마랑 전화를 했으니까 10시 이후에. 너 네가 도착하지 않았다고 엄마한테 문자 줬거든. 이게 아니다. 학원에 오질 않는. 가출하는 잠깐 늦게 오는 게 있잖아. 자, 그래서 전자가 몇 번째 껍질에 있느냐에 따라서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크기가 결정돼요. 마치 위치 에너지처럼. 그래서 첫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는 요만큼의 에너지밖에 못 가져. 두 번째 껍질에 있는 에너지는 요만큼의 위치 에너지의 크기를 갖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세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는 요만큼의 위치 에너지. 그래서 무한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들은 이만큼의 에너지를 가질 수 있어. 예를 들면 첫 번째 껍질이 갖는 그래서 전자의 에너지를 우리가 전자의 위치 에너지라고 표현하거든요. 첫 번째 껍질이 갖는 전자에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있으면 그 전자가 갖는 에너지가 1이라고 쳐보자. 두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는 4, 세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는 9, 무한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는 무한의 크기의 에너지를 갖는다고 치자. 이런 식으로요. 전자가 몇 번째 껍질에 있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그 껍질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전자가 갖게 되는데 이때 껍질이요. 아래 껍질에 있을 때는 에너지가 적은데 이 전자들이요. 다른 껍질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전자들이 다른 껍질로 이동하는 걸 우리가 전자의 전이 현상이 일어난다 라고 표현하거든요. 전자가 이사가는 현상, 전이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전자들이요. 자기보다 에너지가 큰 윗껍질로 올라갈 수 있어요. 한 번에 하나를 올라가던 여러 개를 건너뛰어서 올라가던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에너지를 1 가지고 있었던 전자가 자기보다 큰 에너지를 갖는 껍질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해야만 올라갑니다. 그러니 우주에서 태양에 의해서 엄청난 에너지가 오는데 여기에 우주 공간에 있는 원자 속에 있는 전자가 윗껍질로 올라가기 위해서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 중에 일부를 흡수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됐어?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원자 속에 있는 여러 개의 전자들이 자기가 위로 올라갈 때 필요한 에너지만큼을 흡수하고 그리고 남은 에너지가 지구에 오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햇빛을 프리즘을 통해서 분광시켜서 보면 원래는 빨주노초 파남보라는 연속 스펙트럼으로 관찰돼야 정상이거든요. 알고 계시죠? 원래는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하는 무지갯빛 스펙트럼이 나타나야 정상이고 이때 빨간 쪽에 해당되는 에너지보다는 보라색 쪽에 있는 에너지가 더 크다 그랬으니 사실은 태양으로부터는 여러 크기의 에너지가 동시에 와요. 1이라는 에너지도 오고 2도 오고 3도 오고 그래서 무한의 크기에 가는 에너지까지 온다. 전자기파 배우면서 했어. 근데 내가 첫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올라갈 때는요. 에너지 1 있다가 4를 갖는 껍질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3만큼이 흡수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3의 에너지를 전자가 빨아먹어버렸단 말이야. 올라가기 위해서. 그런가 하면 1이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전자가 9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껍질로 올라가려면 8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흡수해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구까지 오는 동안에 여러 개의 원자들이요. 필요한 전자들을 필요한 에너지를 흡수하고 나머지 에너지가 지구에 오니까 지구에서 볼 때는 일부의 에너지가 없어진 상태의 스펙트럼이 도착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흡수 스펙트럼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다가 윗껍질로 올라갔던 전자들이요 다시 제자리로 내려올 때는 자기가 흡수한 만큼의 에너지를 그대로 또 뱉어내면서 내려오는 것도 관찰할 수 있어. 그래서 내려올 때 자기가 흡수한 빛만큼을 방출을 하면 그래서 요거 흡수했던 애가 방출, 요거 흡수한 애가 방출, 요거 흡수한 애가 방출돼서 됐어. 이렇게 방출에 의해서 나타나는 스펙트럼도 관찰이 된다. 이거를 우리는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하고 방출 스펙트럼만 다른 말로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선 스펙트럼이라고 불러. 이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을 합치면 됐어? 완벽한 연속 스펙트럼이 돼요. 됐죠? 그래서 보어라는 사람은 우주 공간을 관찰하니까 어떨 때는 흡수 스펙트럼이 어떨 때는 방출 스펙트럼이 나타나는데 이 둘을 또 합체하면 연속이 되거든요. 그럼 누가 이 에너지를 흡수했다가 그걸 그대로 방출하고 있다는 거야. 누가 왜 이런 일을 할까? 라고 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우주 공간에 있는 수소 원자가 그 안에 있는 전자들이 껍질을 이동하는 현상에 의해서 이렇게 흡수와 방출 스펙트럼이 나타난다는 걸 설명한 사람이 보어고요. 그래서 보어는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전자 껍질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각각의 껍질의 에너지들이 결정되어 있다. 그 결정되어 있다는 걸 멋진 말로 모든 전자 껍질은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됐어. 그리고 전자들이 갖는 에너지 값은 1 아니면 4 아니면 9 중간은 없잖아요. 그래서 전자들은 에너지를 불연속적으로 갖는다라는 얘기까지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자들의 구조를 보면 사실은 전자들이 원자의 바깥쪽에 아무렇게나 있는 게 아니고 에너지의 크기가 결정되어 있는 전자 껍질에 존재하고 껍질을 이동하는 와중에 스펙트럼이 형성되는 거다 라는 얘기까지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원자 구조를 이해할 수 있게 됐어. 자, 근데 이런 식으로 원자들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원자들이 모이면 물질은 고체, 액체, 기체라는 세 가지 상태를 갖잖아. 우리 알잖아? 그 중에서 액체나 기체는요. 원자의 입장에서 보면 원자들이 충분히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A라는 원자에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들어가 있고 두 번째 껍질에 전자 들어가 있는 이론 구조고 그 다음에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는 또 다른 B라는 원자에도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들어가 있고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들어가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전자와 전자 사이에는 서로를 미는 청력이라는 전기적 힘이 작용해요. 근데 이 전자와 이 전자는 액체와 기체를 기준으로 하면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 미는 청력이 자기의 위치를 결정할 때 영향을 주지 않아. 그러니까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구조를 띠고 있는 게 바로 액체와 기체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꼬맹아 고체는 어떠냐면 이럴 수가 없어요. 고체는요. 이렇게 점 하나를 찍으면 그 안에 100만 개의 원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거든요. 작은 점을 찍으면 그 안에 100만 개의 원자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작은 점 안에 100만 개의 원자가 들어있다면 사실은 A라는 원자 바깥쪽에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들어가고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원자가 이렇게 들어오면 사실은 이 첫 번째 원자와 두 번째 원자가 겹쳐있기 때문에
두 번째 노란색 B 원자에 첫 번째 껍질에도 전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같은 위치에 전자가 이렇게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겹쳐서. 근데 전자들은 서로를 미는 반발력인 척력이 너무 세서 서로 절대로 같은 위치에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존재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서로 미는 반발력 때문에 살짝 어긋난 또 다른 첫 번째 껍질이 존재합니다. 살짝 어긋나서 이렇게 전자가 존재합니다. 자, 또 세 번째 원자 C도 겹쳐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세 번째 원자 C도 첫 번째 껍질이 존재해야 되는데 겹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발력은 더 세졌어요. 첫 번째 껍질이 이미 두 개가 잘 잡았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멀게 첫 번째 껍질이 형성이 됩니다. 거기에 전자가.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100만 개의 원자가 중복되어 있다면 사실은 첫 번째 껍질에 100만 개가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걔네들이 겹칠 수 없으니까 100만 겹이 살짝 어긋나서 간격을 두면서 존재합니다. 얘네들이 모두 다 첫 번째 껍질입니다. 근데 이게 점점 개수가 많아지면 첫 번째 껍질이 두꺼워지는 형태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체들은 첫 번째 전자 껍질의 구조가 아니고 얘네들이 겹쳐서 두꺼워지는 전자 띠의 구조를 갖는다는 게 고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자 껍질, 두 번째 전자 껍질이 아니고 첫 번째 전자 띠, 두 번째 전자 띠, 세 번째 전자 띠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띠가 형성되는 구조를 갖는다. 이게 고체다. 근데 그 띠 안을 보면 사실은 수만 개의 껍질들이 겹쳐져 있는 거다. 그래서 쭉 연속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거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된다. 그래서 고체에서 쓰는 용어들이 있어요. 전자들이 존재하는 공간을 전자띠라고 합니다. 전자띠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자 껍질이 무한겹이 있으니까 전자띠도 무한겹이 존재하겠죠. 무한겹이 존재하겠죠. 그 중에서 전자들은 아래쪽부터 채우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자들이 아래쪽부터 채워서 공간이 부족하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전자들이 아래쪽부터 채워오다 보면 몇 번째 껍질까지만 전자들이 존재하고 그 위로는 전자가 존재하지 않겠죠. 자, 이때 전자가 존재하는 가장 그중 바깥쪽 띠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이 띠를 원자가 띠라고 한다. 그리고 그 위쪽으로는 전자가 존재하지 않는 나머지 띠들이 존재하는데 이걸 우리는 전도띠라고 하고요. 아까 액체나 기체처럼 전자들은 전자 껍질에만 존재하고 껍질과 껍질 사이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없었던 것처럼 전자들은 전자띠에만 존재하고요. 띠와 띠 사이를 우리가 띠틈이라고 불러요. 그 띠틈에는 전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전자가 여기다가 꼬맹아 사실은 여기를 밟히면 모양 안 돼. 여기는 전자가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아싸 하고 뛰어 올라가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전자도약이라고 한다. 이 전자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 에너지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껍질과 껍질 사이를 건너가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 흡수해야 되는 에너지. 됐어? 이게 바로 전자가 도약하기 위한 거다. 됐어? 그러니 띠와 띠 사이의 간격이 넓다면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 거고요. 띠와 띠 사이의 간격이 좁다면 조금만 에너지를 흡수해도 건너뛸 수 있어요. 띠와 띠 사이에 띠틈이 없으면 에너지 흡수할 필요가 없죠. 근데 고체는 이렇게 껍질이 두꺼워지다 보면 껍질과 껍질 사이의 간격이 좁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아이들은요 아예 껍질이 겹쳐서 껍질과 껍질 사이의 공간이 띵틈이 만들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중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고체 중에 도체라고 하는 애들과 부도체, 반도체에 해당되는 구조의 차이점을 보여드리면 근데 이거 다 처음 듣는 거 아니죠? 우리 원과 중에서 다 했었죠? 그쵸?
들었던 기억이 있는 거 맞죠? 그럴 거예요. 그러길 바란다. 수지 감동이라서 지금 안 듣고 있는 거야 지금. 아니지 나도 그렇지. 자, 30분 되셨는데. 원자핵 바깥쪽에요. 전자들이 존재하는 전자띠가 있어. 그 중에서 전자들 아래쪽을 꽉 채우고 그 다음 띠로 올라가고 또 꽉 채우고 그 다음 띠로 올라가는데 그중 전자가 있는 가장 바깥쪽 띠가 원자가 띠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은 아래쪽 띠는 안 그리고 원자가 띠만 그립니다. 그 원자가 띠에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3개가 있다고 쳐봐. 그 중에서 전자가 하나만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빈 공간이라면 이 전자들은요 옆으로 에너지 흡수할 필요 없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전자죠. 되겠어? 이렇게 원자가 띠에 빈 공간이 있어서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할 필요 없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이 전자를 우리 뭐라고 부른다? 불러. 그쵸. 이 자유전자의 구조를 갖고 있는 게 바로 도체다. 얘가 바로 전류를 자유롭게 한다. 되겠어? 자, 근데 부도체나 반도체는 원자가 띠가 이렇게 있어. 그래서 거기에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똑같이 3개가 있는데 그때 부도체와 반도체는 원자가 띠의 전자가 가득 차 있어서 여기 있는 전자들이 옆으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 그래서 부도체와 반도체는 자유전자를 거의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자유전자가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되겠냐? 자,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전자가 없는 전도띠가 있는데요. 이때 고체는요. 원자가 띠와 전도띠가 겹쳐 있습니다. 띠가 두꺼워지다 보니 원자가 띠와 전도띠가 붙어 있어 띠 틈이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전자가 옆으로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지만 위로 올라갈 때도 에너지 흡수할 필요 없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 이게 바로 도체입니다. 그래서 저항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되겠어? 그거에 비해 부도체와 반도체는 0라고 했을 때 부도체와 반도체는 원자가 띠 위에 전도띠가요. 사실은 겹쳐있지 않고 떨어져 있어요. 그 떨어져 있는데 떨어져 있는 정도가 이 사이가 대단히 넓어. 그래서 여기를 전자가 도약하려면 엄청난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근데 그 에너지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를 벗어나. 그래서 자유전자 얘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애들이 바로 부도체입니다. 거기에 비해서는 원자가 띠와 전도띠 사이의 간격이 대단히 간격이 있긴 있어. 근데 엄청나게 좁아. 그래서 일상생활 상원에 있는 에너지만으로도 전자가 도약할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가 돼요. 그래서 이 새끼가 올라가면 됐어. 얘가 있던 자리가 빈자리가 되니까 나머지 애들이 자유전자가 돼서 전류가 잘 흐를 수 있는 구조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게 반도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되겠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고체일 때 도체다, 부도체다, 반도체다 이렇게 나눌 때 그 나누는 구조, 원래 가지고 있는 원자의 구조의 차이점은요. 바로 원자가 띠와 전도띠 사이의 간격. 이 띠 틈이 얼마나 벌어져 있어 자유전자를 만들기 쉽냐 어렵냐에 의해 결정된다. 이해되겠냐?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딱 보면 이 새끼 도체네, 반도체네, 부도체네 이게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아이들 중에 우리는 주인공이 오늘은 반도체죠. 이 구조를 가지고 있는 반도체야. 되겠어? 자, 그러면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반도체를 우리는 여러분들 배우셔야 되는데 그 반도체가 이 반도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바로 누구냐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율표의 14족 원소들이야. 빨리 생각해. 14족 원소에 누구 있니? 규소. 규소 앤드. 너가 한 말, 내가 한 말. 14족의 규소 말고
맞아. 그다음 규소는 그러니까 실리콘. 3주기 14주기야. 그럼 2주기 14주기에 누구 있니? 사람 빨리 이건 할 수 있잖아 수비. 은교, 화월 새끼, 병신 새끼. 대답 못해? 중수. 와, 누구? 탄소. 탄소야? 주기율표 안 해오고 수능이 어? 탄소는 이거 아니야? 근데 탄소가 반도체 왜 사용해? 반도체에 사용할 수 있어요. 그걸 그럼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플로렌이잖아요. 반도체 다이아몬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못 쓰는 것 뿐이야. 아니 구조가 다르게. 됐어. 예. 우리 14족에 있는 게 탄소, 규소 이런 애들이거든요. 저만용 이런 애들이에요. 이거 뭐예요? 자, 고등학교 올라가면 저만용, 갈륨 이런 것들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14족에 해당되는 게 저만용 가지가 있어요. 자,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반도체를 만들 때 주로 쓰는 건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한 탄소는 다이아몬드나 흑이온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비싸. 잘 안 쓰는 것 뿐이야. 그래서 우리가 주로 반도체 만들 때 쓰는 게 바로 규소예요, 규소. 이 규소를 우리가 과학에서는 규소라고 하지만 공학에서는 얘를 뭐라고 부른다? 실리콘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반도체 산업단지를 실리콘밸리 이렇게 얘기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문제는 얘가 14족이기 때문에 우리 족번호의 일자리 수가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수라는 거 알고 계시거든요. 알고 있어라. 그래서 규소는 14족이기 때문에 가장 바깥쪽에 4개의 전자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원자는 바깥쪽 껍질에 전자를 8개 가질 때 가장 안정적이다. 그래서 8개를 가지려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들어봤죠? 옥텟 규칙. 그래서 8개의 친구를 갖추려는 성질. 그러면 규소는요, 비금속이기 때문에 8개의 전자를 갖기 위해서는 옆에 있는 또 다른 아이들과 전자를 서로 뭐 해야 된다? 공유해야 된다. 네 거랑 내 거랑 하나씩 같이 쓰자. 됐어? 라는 개념이야. 그래서 전자를 공유해서 쓴다? 그래서 공유 결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얀색 규소의 전자 하나와 보라색 규소의 전자 하나를 둘이 같이 쓴다고요. 이게 공유 결합한 거예요. 똑같이 옆에 있는 또 다른 규소와 또 다른 규소들과 이렇게 전자를 하나씩 공유하는 공유 결합을 그래서 하나의 규소가 4번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의 규소는 보시는 것처럼 완벽하게 8개의 전자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완벽하게 바깥쪽 껍질에 8개의 전자를 채우지 못했던 애는 그걸 채우기 위해서 또 다른 원자들과 반드시 결합합니다. 그 결합이 이온 결합일 수도 있고 공유 결합일 수도 있고 금속 결합일 수도 있죠. 그 중에서 그 원자가 비금속이라면 그래서 또 다른 비금속하고는 공유 결합만 할 수 있고요. 비금속이라면 옆에 금속이 있다면 금속하고는 이온 결합할 수 있고요. 되겠어? 그래서 비금속이라고 하는 아이가 완벽하게 옥텟 규칙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원자들과 결합을 해야 되는데 그 또 다른 원자가 비금속이라면 공유 결합밖에 못하는 거고요. 그 비금속이 옆에 있는 또 다른 아이가 만약에 금속이라면 얘하고는 공유 결합을 못해. 공유 결합은 비금속끼리만 하는 결합입니다. 됐어? 그럼 비금속이 금속과 결합하는 건 무슨 결합이라고 하니? 이걸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 거고요. 됐어? 그러면 선생님 금속이요 완벽하기 위해서는 네 금속이 완벽하기 위해서는 비금속이랑 결합하면 이온 결합이고 금속이 금속들끼리 결합하면 이걸 금속 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화학 시간에 다 배웁니다. 됐어? 그 중에서 이러한 규소가 자기와 똑같은 또 다른 규소들과 결합을 하는데 규소는 비금속이니까 비금속들끼리 결합하는 공유 결합의 형태를 띈다. 그 공유 결합이 이거다. 그 공유 결합을 언제까지 해요? 8개를 완벽하게 다 갖출 때까지 한다. 그러면 안쪽에 있는 하얀색은 8개의 옥텟 규칙 만족했지만 그 옆에 있는 보라색은 아직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못했잖아? 그러면 옆에 있는 보라색들도 완벽한 구조를 가지려고 또 다른 아이들과 공유 결합을. 그러면 얘는요. 얘도 완벽해야 되니까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아이들과 공유 결합을 언제까지 합니까? 무한반복합니다. 되겠어?
이런 식으로요. 규소들이 또 다른 규소들과 무한히 결합하고 있는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실리콘의 구조입니다. 되겠어? 자, 그래서 이러한 실리콘이 바로 우리가 아까 알고 있었던 반도체의 구조를 띠죠. 이 아가 새끼가. 자, 이렇게 한 종류의 원소로요. 반도체의 구조를 띠고 있는 얘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순수 반도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걸 순수 반도체라고 해요. 자, 이 순수 반도체는요. 아무리 반도체라도 원자가 띠와 전도띠 사이에 간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에너지를 흡수해야만 전류가 흐르는 전류의 흐름이 도체보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순수 반도체를 도체와 같은 수준의 전기 전도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전기 전도도를 뭐 시켜야 됩니까?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합니다. 공학에서 어떤 기능을 향상시키는 걸 멋진 말로 뭐 한다 그런다 그랬어? 디벨롭. 영어는 뭐지? 좀더 근데 어떤 기능을 향상시키는 걸 공학에서 뭐 한다 그랬냐? 뭐 한다고 설명을 해드렸었다 내가 레벨 1에서 뭐 한다 그랬지? 이 개새끼들 도핑 시킨다 그랬지. 좀 안 좋은 뜻 아니에요? 안 좋은 방향으로만 쓰니까 그런 거죠. 근데 디벨롭은 원래는 그래서 도핑이라는 건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좋은 뜻이었어요. 기능을 향상시키긴 해요. 네. 향상시키는 자, 그러면 이렇게 전기 전도도라는 기능을 도핑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반도체를 뭐 해야 되냐면 순수하지 않은 상태, 불순물 반도체의 상태로 만들었다. 자, 얘는 한 종류의 원소로만 되어 있으면 기능에 한계가 있어. 그러니 이 중에서요, 규소 하나를 뺍니다. 규소 하나를 빼고 그 빈자리를 다른 물질을 집어넣죠. 그랬을 때 우리는 다른 물질을 넣을 때 아무나 넣는 건 아니야. 누구와 누구만 넣을 수 있다? 13족 또는 15족의 원소만 도핑할 수 있다. 그 중에서 14족 중에 우리는 주로 쓰는 게 규소가 3주기 원소니까 됐어. 다른 13족을 넣을 때도 3주기의 애들을 주로 넣거든요. 그러면 3주기 13족 찾아내. 마그네슘. 알루미늄이야 이 새끼. 부족하네. 그래서 13족에 해당되는 알루미늄을 도핑을 하면 그래서 여기에 알루미늄이 들어오면서 13족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3개의 전자를 가지고 와. 근데 아까 규소는 14족이었기 때문에 4개의 전자를 꽉 채웠던 자리를 그래서 규소가 나가면서 여기 있는 전자를 다 빼가거든요. 그리고 나면 13족에 있는 알루미늄이 들어오면서 전자 3개를 이렇게 채워요. 그러면 전자가 4개 빠졌는데 전자를 3개만 채워놓고 와! 여기 전자 이렇게 3개 채워놓고 꽉 찼네! 라고 하지만 여기 펴죠. 됐어. 네. 전자가 채워지지 않는 하나의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빈 공간이 생기는 순간 남아있는 전자들은 자유롭게 옆으로 뭐 할 수 있니? 움직이는 자유전자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전기전도도가 좋아진다 그랬어. 맞아. 그랬을 때 이 구멍의 이름! 양고. 그렇죠. 양의 성질을 띠고 있는 구멍 만들어줬어. 양고. 됐어. 그 양고이라는 구조를 갖는 13족을 도핑한 이 반도체를 멋진 말. 네. 포지티브형 반도체, P형 반도체. 정말 저렴해 보인다. 와 진짜 애새끼들 그렇게 저렴하네. 저렴. 같은 수업 듣고 와를 동생한테 해주는 이 겸손함 진짜. 대부분 나이가 없는 거지. 개쩌는 대부분 나이가 없는 거지. 화울의 반도체 많이 나온다. 잘 봐. 난 자, 그런가 하면 규소를 빼고요. 15족을 도핑한다 그래서 다 물어. 그러면 규소를 빼고 15족을 도핑하는데 그러면 이제 또 퀴즈. 3주기 15족. 인 진짜 아, 2인 맞습니다. 어떻게 알아? 뭐야?
기울표 하나 외워서 어마어마하다. 용감하네. 진짜 못 살겠다. 와, 이 와중에 하은이 한 마디도 못한다. 병신 저거. 알았어요. 뭘 알아? 현지. 공부해? 화학 레벨 2까지 한 년이 입 다물고 있냐? 아, 씨. 근데 주결표 저거요. 나 주교풀 넣어본 적이 없어 인생에. 저건 장애. 싶냐 그래 진짜. 야, 외우지 않아? 그때 나이 먹었어요. 자, 그래서 2는 도핑하는데요. 2는 15족이니까 체외각의 전자를 5개를 가져와요. 그러니 규소가 빠져서 빈자리가 4개가 있는데 인이 들어오면서 전자를 5개를 채우려고 해.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채워봤자 빈자리는 4개밖에 없으니까 5번째 전자는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하나 더. 5번째 전자는 그 다음 전도띠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전도띠에는 전자가 하나도 없었는데 얘가 들어오면 얘는 여기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뭐가 되는 겁니까? 자유전자예요. 그래서 15족을 도핑하는 순간 이제 뭐가 생겨? 자유전자가 생겨서 전류를 잘 흐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양공 또는 자유전자가 전류를 잘 흐르게 하는 입자들이죠. 얘를 우리가 전류를 잘 흐르게 하는 전하 나르게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순수한 한국말로 얘기해 줍니다. 전하 나르게. 그래서 도핑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전하 나르게의 개수가 증가하고 이 개수가 증가할수록 전기 전도도가 좋아지는 겁니다. 되겠어? 자, 그럼 자유전자를 늘리는 15족을 도핑한 반도체를 하은 안 되면 얘기해. 15족을 도핑한 반도체의 이름? N형 반도체, 네가티브형 반도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반도체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두 종류가 있는데 이 두 종류의 반도체를요 따로따로 쓰는 게 아니고 너네 알고 있죠? 반도체 중에 한쪽은 13족을 도핑한 P형 반도체로 만들고요. 한쪽은 15족을 도핑한 N형 반도체를 만들어 반도체 한 덩어리 안에 두 종류의 반도체가 들어있어. 이걸 뭐라고 부르니? 한 덩어리 안에 반도체가 2개 들어있으면 원 플러스. 다이어. 진짜 네가 생각해도 원 플러스 원 아니잖아. 둘이라고 하는 접두어가 다이라고 이 개새끼들아. 그래서 다이오드라고 하다 이제 다이오드. 그 다이오드 중에 제일 유명한 다이오드 뭐이냐? 발광. 발광 다이오드. 발광 같은 거. 발광이 아니고. 발광 맞나요? 그거 좀 맞거든요. 발광 다이오드. 좀 그게 LED. 약간 처음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감이 좋지 사상이 이상한 거지. 발광 다이오드야 이 새끼야. 그러니까. 자, 그런가 하면 다이오드가 그 반도체가요 한 덩어리 안에 2개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3개가 한 쌍일 수도 있어요. 이거 뭐라 그러니? 트랜지스터. 그렇죠. 와 이거 어떻게 하냐? 공부 왜 이렇게 많이 해? 아, 지혜들끼리 서로 칭찬하고 난리도 아니야. 하나 알면 나오겠지. 야, 이 정도면은 거의 수능 만점이라는 느낌이야. 얘 수학 수능 존나 잘 봤어요. 아 이거 92점 받았어요. 어차피 운동이잖아. 합동이잖아.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야,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다이오드를 회로도에 연결을 합니다. 연결을 할 때 중요한 건 이 반도체를 전압과 연결할 때 전압의 플러스가 어느 쪽으로 연결되느냐? 전류가 잘 흐르는 방향으로 연결해야 되겠죠? 전류가 잘 흐르는 방향으로 건전지를 연결하는 걸 항상 우리는 순방향으로 전압을 걸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순방향으로 전압을 거는 방법은 P형 쪽이 플러스여야 된다. 그래서 멋진 말 P풀이다. 못 외우면 병신되겠죠. P풀. 되겠어? 외웠냐 이제? 그러면 P형 쪽이 언제나 플러스가 와야 되고요. N형 쪽으로 마이너스가 가게끔 건전지를 연결하셔야 됩니다. 자, 왜 그래야 되냐면 사실은 P형 쪽에는 뭐가 있냐면 플러스의 성격을 띠는 양의 구멍이 있어요. 그러면 양공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거기다가 플러스를 걸면 이 양공이 플러스에 의해서 플러스가
밀립니다. 됐어. 밀리는데 어느 쪽으로 밀리냐면 P형과 N형의 정확하게 가운데. 멋진 말. 어디? 접하면. 그래서 꼬맹아, 만약에 양봉이 접합면 쪽으로 이동한다 라고 표현하면 순방향으로 전압이 걸려서 전류가 잘 흐르는 방향이구나 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근데 양봉이 접합면과 먼 쪽으로 이동한다. 그러면 전압을 거꾸로 연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다이오드에 불이 안 켜집니다. 전류가 안 흐르겠구나 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되겠죠? 그래서 양봉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가 문제를 푸는 핵심 키워드예요. 접합면이라는 단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N형 반도체에는 마이너스가 걸렸는데 N형에는 자유전자가 많은 거잖아? 그 자유전자가 많은데 마이너스를 걸면 마이너스가 자유전자를 밉니다. 또 어디로? 접합면으로. 그러면 결국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접합면 쪽에 양봉과 자유전자가 접합면에서 두 개가 뭐한다? 만납니다. 양봉은 플러스고 전자가 마이너스니까 서로 잡아당겨서 얘가 아싸! 하고 건너갑니다. 되겠어? 그동안은 전자가 꽉 차 있어서 전자가 못 건너갔었는데 여기 빈자리를 만들어 버리니까 전자가 빈자리를 타고 아싸! 하면서 이렇게 돌아버리죠. 그래서 전류가 흐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전자는 N형에서 P형 쪽으로 가는구나. 전자가. 그럼 전류는 거꾸로죠. 전자와의 반대 방향의 흐름이니까 P형에서 N형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거야. 다시 봐. 전류는 건전지에서 무슨 극에서 무슨 극으로 흘러?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는 형태를 만들어낸 거예요. 되겠어? 이런 식으로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를 수 있는 구조를 다이오드가 만들어내. 근데 문제는 가만 놔둬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는데 이 짓을 왜 해요? 라고 하면 우리는 이것처럼 한 방향이 플러스 한 방향이 마이너스로 고정되어 있는 직류 전압이 걸려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집에는 무슨 전압이 걸리니? 교류 전압이 걸립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이 1초에 60번 바뀌어요. 네, 그러면 복잡한 걸 어디 갔어? 왜 복잡한 패러데이 법칙 때문에 새끼야. 자석 속에 전자를 넣다 뺐다 하니까. 그러니까 누구야? 프라이데이 같은데. 지가 알수 있어. 그게 왜 나오냐 여기. 그래서 우리 집은요, 한 번은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한 번은 이 방향이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는 전압이 수시로 바뀌는 전압이 걸려요. 됐어? 자, 이러한 전압을 우린 뭐라 그러냐면 교류 전압이라고 하고, 교류 전압을 나타낼 때 우린 이렇게 그리진 않잖아요. 어떻게 그립니까? 이걸 태극마크 표시를 하면 교류 전압 걸렸다는 얘기구나. 진짜요? 네. 전 세계가 모르겠어요. 네. 태극 맞습니다. 네,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저작권 안 교류 걸려요. 전압. 저작권 되겠어? 자, 그러면 안 주둥이 안 닥치냐 진짜. 내가 반드시 다음 주까지는 내가 자른다. 이게 짧아. 자, 보시면요. 자, 이렇게 되는데 이때 이쪽이 플러스가 되면 됐어. P형 쪽에 순방향이 걸려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끔 해줍니다. 다이오드가. 근데 거꾸로 전압이 걸리면요. 이쪽에 플러스를 걸었기 때문에 역방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려는 걸 다이오드가 흐르지 못하게 뭐합니까? 막아버려요. 그래서 우리 집의 교류 전압에 의해서 교류 전류가 흐릅니다. 그 교류 전류가 흐르는데 한 번은 순방향 쪽으로 전류가 흐르려고 그러고 한 번은 역방향, 순방향, 역방향으로 우리 집의 전류는 주기적으로 방향이 바뀌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거든요. 근데 다이오드를 연결을 하면 다이오드는 순방향의 전압은 통과시켜서 흐를 수 있게 해주고요. 역방향의 전압은 통과해서 전류가 흐르지 못하게 합니다. 통과시켜주지 않습니다. 순방향만 통과시키고 역방향은 흐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전류가 한 방향으로만 그래서 항상 전류가 교류 전압이 걸렸어도 한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이오드의 역할은 전류를 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을 한다. 물을 깨끗하게 걸러내는 건 정수작용이고 전류를 한 방향으로 걸러내는 건 무슨 작용? 다이오드. 정류 작용한다 그래요. 그래서
역할이 뭐냐라고 하면 다이오드의 역할은 정류작용해요 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는 항상 교류전류가 흐르는데 다이오드를 연결한 부분만 직류전류로 바꿔줍니다. 직류수만 써야 되는 게 뭐가 있어요? 네, 그래야 충전이라는 게 됩니다. 들어갔다. 그래서 네, 충전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직류전류만 흘러야 되거든요. 되겠어? 그래서 우리가 충전해야 되는 그런 제품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직류전류를 반드시 써야 된다. 근데 문제점, 이렇게 다이오드를 연결하다 보니 전체 전류의 절반밖에 못 쓴다. 비율이죠. 그래서 전기세를 10,000원어치 내지만 실제로 쓴 건 5,000원이라는 뜻이다. 그러면 이 버려지는 전류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다이오드를 됐어 다이아몬드 형태의 회로도로 구성해서 연결했다. 이거 레벨 1에서 했던 거 기억나요? 기억나요. 다이오드가 이렇게 연결되어 저거 있습니다. 기억난다. 그러니까 생긴 게 되게 특이해요. 이렇게 연결하죠. 뭐 이런 식으로 연결했던 것 같고요. 이렇게 회로도에 이렇게 연결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교류 전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됐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되게 되게 오랜만에 많이 알려줬어요. 자,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회로도 봤던 거 기억나죠? 우리 책에도 있나? 우리 책에도 저 모습이 있을까요? 뭘 풍경밖에 없냐? 감 가지고. 색칠은 안 돼 있죠. 네? 네, 생각해. 색칠은 안 돼요. 우리 책에는 이 회로도가 레벨 1에 있어서 레벨 2에는 안 내셨네요. 자,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서 이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남아서 여기서 여기를 지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와가지고, 그치?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에서 아마 이렇게 뭐 이렇게 꼬였을 거야. 되게 복잡하게 생겼었죠. 그래서 전류가 흐르게끔 했고, 그 다음에 거꾸로 역방향으로 이렇게 걸리면 전류가 거꾸로 이렇게 가서,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되는 거야. 이렇게 되어서 여기를 이렇게 지나서 이것도 이렇게 거꾸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를 지나 여기를 가서 뭐 이렇게 돌아서 됐어? 들어가는 그 길로 해서 항상 버려지는 전압 없이 역방향 전류까지도 쓸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놓은 회로도를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버려지는 전류 없이 쓴다 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런 천재들이 과학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반도체요. 자, 선생님이 계단이 조금 빠른 속도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통합과학에서 포물선 운동이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통합과학 수준의 포물선 운동이 물투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투를 안 배운 친구들이 있어서 통합과학에서 포물선 운동을 하려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오늘 해봐드리려고 앞부분에 반도체를 좀 빠른 속도로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했던 요 내용들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뒷부분에 있는데 요 얘기를 잠깐만 풀죠. 201페이지요. 201페이지, 202페이지, 203, 204, 205, 206까지 있네요. 206페이지까지. 그래서 문제 합해도 뭐 12문제 이렇게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빠른 속도로 풀어보세요. 10분 있다 불러드릴게요. 이게 답안지가 없어서 제가 답을 불러드려요. 지금 그렇게 한 거야. 자, 빨리 풀어. 그러는 동안 선생님이 현재 너 지금 상상과 바꾸는 거지. 이거
1학년이 되면 이거가 고등학교 1학년에 통합과 원이 1학기고 통합과 2학기인데 2학기 그리고 이걸 다 이제는 지금 우리가 2학기 때 이제 여기를 벌써 펴볼 필요가 있냐? 잘 알고 2학기 동안 자세히 갖고 통합과학의 생기학원이 우리가 근데 궁금한 게 토익 어느 단어 토익을 원하는 이런 거도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답이 줘서 그게 안 돼. 딱 끊어주거나 이런 게 안 될 거야. 벌써 교장선생님 와요. 이혜리 쌤이다. 누군지 알아요? 어떻게 알아? 제가 듣고 있는데. 아, 네. 아, 너는 이걸 듣고 있어? 네. 그럼 너는 그냥 그거 들어. 안돼. 듣고 있잖아? 안돼. 너는 상상 입시 끝나고 들어. 상상 입시 집중하고요. 통합과학은 그거 끝나고 듣는 게 맞아서 그 지금 과학 그거 공부 어떻게 해요? 이제 중학교 내용 정해야 돼요. 제가 그걸 이런 거 있어가지고. 근데 일단은 상상 입시가 먼저잖아. 그거 끝나고 고등학교 집중해서 겨울방학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입시 대비한다 생각하고 그래서 사람을 보고 가야 돼 이걸. 지금 선생님제 그 상사가 이제 풀 거는 중학교 내용 쭉 가고 있는데 너는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잖아. 그거를 네가 스스로 한다는 점수 조건 하에서 하지 말라고 말했던 거야. 마지막에 입시 끝나고 듣는 거. 지금 대신에 그 시간에 중학교 공부를 좀 하고 만약에 혼자 하다가 안 되면 상산 앞으로 중간으로 들어가야 된다. 끝. 앨범 표지 진짜 졌어. 지금 앨범 표지인데. 선생님 필요해. 아니 놀이터 좋다는 거지. 감수성 좋아. 아이 주동아리들을 그냥 확 그냥 이런 개놈의 새끼들을 이런 11원 방태기 같은 새끼들 진짜 씨. 다음 주부터 아침 일찍 안 왔으면 좋겠다. 다음 주부터는 일요일부터. 선생님 근데 저희 수업 언제 끝나요? 다음 주에. 다음 주요? 다음 주 종강. 와. 다음 주는 종강 파티. 오. 수업 제일 안 듣는 사람. 아, 화물이구나. 와, 저를 하는 아, 화물 시험 보러 가야 되구나. 수업하다가 중간에 나가는 건 어렵지. 어려워요. 진짜 어렵구나. 어려워요. 그럼 다음 네. 원래 주는 놀던 애들이 잘 선생님이 영상
영상 찍어서 보내줄게. 와 은교 너무 좋아하는데? 2시부터 시험 아니야? 나 너무 슬퍼요. 2시면 수업 끝나고 건대 가도 남는 시간 아니야? 슬퍼요. 군대 가서 좀 놀다가 들어가야죠. 아침에 복습. 아침에 꼭 그 시간을 복습. 군대 가는 길에 홍대도 있고 복습하고 이태원도 있고. 들어가요. 거기를 가는 다음 주에 뭐 보죠. 뭐할 만한 게 뭐가 있냐고. 자. 이따 빨리 앞으로. 그래서 선생님이 다음 단계 커리는 다들 상담을 해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수근거리지 마. 순자 좀. 승준아 좀. 도선의 피복이 뭐예요? 껍질 전선 껍질. 남자애들이 피복이라는 단어를 모르냐? 아 그거구나. 와 개오랜만에 피복. 피곤이 뭐냐? 한글이 좀 딸려. 선생님 응? 도핑하면 띠 간격이 도핑하면 전보다 커져요, 작아져요? 다시 말해. 도핑을 하고 나면 도핑을 하면 전류가 잘 흐르게 되는데 전류가 잘 흐르게 되려면 띠 간격이 넓어야 될까 좁아야 될까 내가 오히려 질문하고 싶다. 좁아야 돼. 그럼 네가 대답한 게 맞겠지. 그리고 선생님이 월요일날 부모님들 3학년 친구들 상담 전화 드릴 건데 만약에 그 안내문이 엄마 손까지 안 전달됐다. 너는 와이파이로 쳐받는다. 전자기파. 쏜다. 감마성 같은 거 쏠 수도 있다. 그거는 내 세포가 다 들어가. 제발 엄마 손까지 가자. 저도 가야 돼요. 가야지 일단은. 뭘 주신다고? 퀵으로 보내야겠다. 그러니까. 엄마한테 퀴로 가야지. 퀵이 3만 원 나오네. 3만 원 어디 사셔? 이거 제발 전달될 수 있게끔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원이는 따로 전화 안 드릴게. 저요? 이틀 전에 통화했으니까. 아, 네.
광다이오드도 있어요? 어? 광다이오드도 있어요? 광다이오드. 네. 발광되는 거예요. 발광다이오드는 이제 LED를 얘기하는 거고 광다이오드는 이제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냐 전기에너지를 빛에너지로 바꾸냐 이 차이야. 합치면 뭐 그 저항이 어떻게 있어요? 저항이 어디? 그냥 빨리 그렇게 하는 게 쉬워요. 네, 승준이가 그 무한 반복하면 다음을 보자. 다음을 자. 이거 티야. 온도하고 그 양공하고 관계가 있어요. 있지 않아? 온도하고 양공하고 관계가 있냐고요? 네. 실제로요. 전자가 아래 껍질에서 위로 올라가면 양공이 생기죠. 네. 근데 위로 올라갈 때 에너지가 필요하죠. 네. 그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를 사용할까요? 열에너지, 비에너지. 열 에너지를 쓸 수도 있고 빛 에너지를 쓸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반도체나 부도체는 열을 가하면 그 열 에너지에 의해서 전자들이 윗껍질 올라가요. 네. 그러면 양공이나 자유전자가 늘어나겠죠. 네. 그래서 전류가 잘 흐르게끔 되는 거죠. 오. 그래서 부도체와 반도체는 온도가 높을수록 전류가 잘 흐른다라고 표현했죠. 그러면 보면은 왜 도체는 뜨거울수록 저항이 높을까? 네? 왜 도체는 뜨거울수록 저항이 높을까? 그니까요. 그렇. 그러니까 그거 이걸 그것이 말하는 문제네. 거야 지금? 올라가 몇 개는 올라가가지고 도체는 이미 자유전자가 많은데 온도가 높아지면 자유전자가 더더더더 많아진다. 그러면 그렇지는 전자들이 원자랑만 충돌을 해서 저항이 생기는 게 아니고 아. 지네들끼리도 충돌하게 돼요. 오. 그러니까 오히려 전자들이 너무 과밀해지기 때문에 충돌 횟수가 늘어나. 그래서 저항이 커지는 거야. 그래서 야 그럼 언제가 제일 좋아요? 적당히 있을 때가. 아 그건 당연한데 그 무슨 온도일 때가 제일 그 효율이 좋아요? 물질마다 다르잖아. 그래서 온도마다의 약간씩은 좀 다른데요. 금속 같은 경우들 우리가 이제 도체 사용하잖아요. 도체들은 대부분이 10도에서 20도 요 사이가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냉장고에 넣으면 안 돼? 냉장고에 넣으시면 이제 엄마한테 처맞는 거죠. 어차피 너는 엄마한테 맞는 인생이라 뭘 해도 맞을 거야. 너 때려. 뭐라고? 얘가 너도 때려라는데 넌 아무것도 안 했어. 이 새끼가 이러는데 너도 그렇지 그래요 승준아 넌 그렇게 해. 당신이지. 노인이 공격해 그냥 지성이 붙었어요. 아직 결과 안 나왔어요. 다음 주 금요일 날 나와요. 지성이 못 붙으면 놀라야지. 존나 너무하네 이 새끼 열심히 하세요. 저 조동아리를 어떻게 하지? 저 개놈의 새끼들을? 꼬매요 그러니까 아나 쓰이는데 저 궁금한 건데 이 꼬매면 진짜 말 못해요 저 새끼들 먹지 않을 입이 거야. 다치고 숨는 사람 있잖아 그 진짜 말을 못해? 그 음식은 어떻게 해? 자, 다 풀었어. 몇 번까지 풀었어? 12문제가 아니에요, 선생님. 좀 많아요 한몇 문제지? 한 20문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빨리 풀어라. 21문제 빨리 풀어야 준다. 알아서들 해라. 어.
푼 사람들은 손 뜨시면 선생님 답안지를 돌릴게요. 답안지를 따로 안 만들어 놔서 선생님 책을 좀 내야 됩니다. 네, 그럼 시연이 채점하고 하나 줘. 에너지띠가 구조가 있어요. 응? 에너지띠의 구조가 뭐 맞지 않네 이거. 그냥 그런 거. 그 간격, 겹치는 거. 그거 이렇게 유리가 전기가 통할 수 있어요. 저 규소가 유리야. 아 맞다. 운동할 때 다음 사람. 저게 통이 구소가 유리야? 잠깐만. 규소가 석영이고 석영으로 유리를 만들잖아. 맞아. 규사년 방법이라고 통합과학에 배웠어. 바비치. 유리 자체가 전류가 흘러요? 그럼 안 되죠. 유리는 전류가 흐르지 않지만 유리에서 뽑아낸 규소로는 반도체를 얻어요. 자, 채점한 것 중에서 질문할 거 있는지 빨리 확인. 채점한 사람들은 질문하고요. 못 푼 사람들은 빨리 풀고 답안지 돌리시면 됩니다. 틀린 거 빨리 보십시오. 질문할 거 체크하십시오. 멍하고 있지 말고. 뭐?
PN 자유에서 스위치 정보를 회복하고 대한 설명을 받는 것은요 라고 했으니까 PN이 이렇게 연결해야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안 돼요. 바뀌는 건가? 확실해? 자, 스위치를 A 연결해 둘이 퓨즈다. 개놈이야. 스위치를 P에 연결하면 A는 반도체에서 전자는 PN에 접하면서 이동하게 전류가 끈다는 얘기가 접하면서 이동한다는 얘기지. 어떻게 여기다가 연결하고 싶은 건데? 뭐? 비용 쪽에 플러스 5라고 6번 얘기를 하죠. 다이를 정리하면 죽는 거죠. 선생님 왜? 어렸을 때 애니 같은 거 보셨어요? 몰라. 달려라 하니. 맞아요. 달려라니 근데 스토리 너무 잔혹해요. 너무 슬퍼. 맞아요. 죽던데. 아니. 선생님은 달려라 하니는 나중에 중학교 때인가 보고요. 초등학교 때 봤던 건 캔디죠, 캔디. 와 이거 불장미 소녀 캔디. 캔디가 뭐야? 캔디 노래 갖고 오지. 캔디 몰라? 스머프. 오. 와 진짜 근 나왔다. 근본. 스머프 여자 추가된 버전 보였어요? 안 추가된 버전 보였어요? 그거 있어. 이게 있어 스토리가. 원래 있었어 여자애가. 아니에요. 여자애 사람이 이름 버전 추가해준 올렸어. 거야. 그거 추가해줬어요. 그 이상한 그 다음에 선생님 이상한 나라의 폴. 이거 처음 들어. 처음 들어. 와, 야, 내가 내가 처음 들어. 처음 와, 이거 처음 들어. 말도 안 돼. 마징가 제트. 야, 와. 근본. 자 마징가 제트. 와. 그 다음에 그거 알아? 독수리 오영재. 와. 그렇지. 미쳤다. 그런 거 보면서 자랐어? 진짜 무거워. 진짜 무거운데? 혹시 아픔 같은 거 보셨어요? 뭐? 아픔 같은 거. 아톰. 와. 그 시간만 때문에 애들이 다 TV 앞에 앉아 있지. 아톰. 아톰은 진짜 무거운데. 지금 어? 뭐냐? 아톰이 유일한 일본의 그거야. 만신이야. 아톰 남자가. 소리 좀 하지 말고 착점 다 했냐?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어. 갑자기 어디 갔어? 하고 있잖아 지금. 뭘 줘. 미안하니 씨. 뭘 줘. 자 여기까지.